마음 설계자 지금 5장의 감정 알고리즘 재구성 5장의 감정 알고리즘 앞에서 4장은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가 인지적인 자기지배와 지혜로움에 대해서 했고, 감정 알고리즘의 재구성 5장에 인간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인간은 사물 때문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동요된다. 심리 건축의 두 번째 영역은 감정이다. 이 장에서 인지와 감정 관계를 살펴보면서 인지와 감격의 간격을 메운다. 감정적인 자기 지배력이라는 말 그대로 자신의 감정적인 경험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통제하는 능력. 그래서 감정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종종 감정을 통제할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통제는 불가능하다. 반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은 전형적으로 감정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예컨대 아이스크림을 폭식하면서 보내는 자기 연민의 시간은 삶에서 당신을 매우 특별한 것으로 안내한다. 분명히 당신이 느끼게 될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운명에서 도망치는 것과 같고, 당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모든 귀중한 교훈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불안, 분노, 절망을 동반하지 않고 삶에서 교훈을 얻으려 한다면 겁쟁이가 분명하다. 이런 주장들은 매우 원숙하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입증된 심리학적인 사실이다. 인간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다루고 표현하고 반응하는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바꾸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법도 배운다.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심각한 발달 장애를 겪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인정해 줄 만한 몇 가지 사실이 있긴 하다. 먼저 자연스러운 감정이 때로는 목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예를 들면 감정의 도움 없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니라 과거 조상들이 살던 세계에서 우리의 이익이 아닌 유전자의 이익을 위해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다. 감정은 종종 우리를 최상의 목표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게 하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을 때조차 고통을 강요한다. 감정의 문제점은 그것이 원시시대 인류의 야만적인 힘이나 흔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행복, 지혜, 도덕적 가치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인간의 유전자를 복제하고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서두인 핑거. 또 반대론자들은 감정을 강제로 억누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종족적 효과를 낸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나 역시 당시의 나쁜 감정을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숨기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감정이라는 확장적인 기술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감정을 조절하려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 언제 갖게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경험하거나 표현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제임스 그로스에 따르면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3가지는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자신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처한 상황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느끼게 하는 대상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4번째 방법도 꽤 간단하다. 음악을 듣거나 술을 마시거나 잠으로써 감정적인 반응을 바꾸자 할 수 있다. 인식 변화를 연습하면 좌절 때문에 화를 내는 일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서 인식 변화를 체득하면 감정적인 경험을 거의 완전하게 자기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인식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면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물론 감정을 100%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몇 가지 강력한 심리건축 기술을 체득하면 정말 놀랍고 광범위한 통제력을 개발할 수 있다. 배우는데 평생이 걸리는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신비롭거나 영적인 비술도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여 더 오랫동안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마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인식이 감정을 매개한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든 또는 무엇이 나를 두려워하든 그것 자체에 좋고 나쁨은 없으며 내 마음이 그것의 영향을 받을 뿐이다. 스피노자. 감정 알고리즘을 살펴보자. 이제 우리는 신호등이 막히면 짜증이 난다 처럼 단순하게 X면 Y다로 표현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인풋 감정. 이 표현에서 감정을 다루는 원초적인 알고리즘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외부 환경을 바꾸려 하는 거 말고 어떻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은 내면적인 자금과 가장 위대한 심리 건축가들의 지혜를 연구하면서 당신은 감정 알고리즘의 실제 구조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관심은 감정적인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돌리는 것이다. 취미 활동에 몰입하거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전에 차단하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음 챙김의 널리 알려진 장점 중에 하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이다. 마음 챙김을 높은 수준으로 함양한 사람은 감정적인 경험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집중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이 원하지 않는 감정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 당신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감정을 우회할 때도 원래의 감정 알고리즘은 변하지 않고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감정을 촉발할 것이다. 길 가다가 뱀처럼 생긴 막대기를 발견하면 사실을 파악하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게 된다. 왜 그럴까?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시각 피질과 공포증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활성화하는 편도체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원시 인류의 두뇌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해로운 감정에서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감정 영역을 주관하는 변연계에 도달하기 전에 이성적인 판단에 관여하는 전두엽 피질을 거친다. 이런 자극에 대해서 마음이 형성하는 인지적인 해석을 평가라고 하며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가 감정적인 반응을 결정한다. 인풋, 인식, 감정. 감정 알고리즘의 인지 알고리즘 위에 구성되는 표현으로 할 수 있다. 감정을 원하는 목표와 그것에 관련된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의 분리치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원하는 모습에서 멀어지는 현실을 인식할 때 고통을 받고 현실을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질 때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이 모델을 이해하면 감정을 통제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은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키프로스의 제논이 창시했고 이 로마로 전파되어서 에피테토스, 세네카, 로마 황제 아르코스, 아이올레스 등 후계 철학자들이 더욱 발전시켰다. 스토아 철학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포기를 통해 삶의 만족을 추구하라고 주장했다. 에피크로스와 달리 스토아학과는 쾌락을 완전히 거부했고 감정의 욕망을 일종의 질병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명확한 구별을 매우 강조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의 힘이 미치고 어떤 것은 미치지 않는다. 우리의 힘이라는 생각, 충동, 택할 의지와 피할 의지 등 한마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다. 우리의 힘에 속하지 않는 것들, 신체, 재산, 평판, 규물 등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우리의 힘이 미치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으며 짓밟히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약하고 비굴함에 방해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 이상적인 스토아 철학자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성적인 판단을 자제하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대상을 바라볼 것이다. 행운이나 모욕 그리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무심하게 바라봐야 한다. 스토아 철학은 겉보기에는 가혹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고통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임이 입증되었으며 현대 정신의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스토아 철학은 환경적인 자극이 인간의 감정적인 경험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고 모든 감정적인 반응에는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명심하라. 얻어맞거나 욕설을 듣는 것만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할 수 없다. 당신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믿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다면 당신의 마음이 도발에 가담한 것이다. 이 관점은 20세기 후반에 재검토되었고 현대 심리학을 이해하는 핵심을 이어렸다. 인식이 감정을 매개한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감정적인 반응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인지 모델은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인지행동 치료의 토대가 되는 기본 전제다. 에이렌백은 인지치료의 아버지로 알려졌고 엘버트 앨리스의 이성적인 감정치료와 함께 현대 CBT의 발전을 이끌었다. 백은 정신분석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심리치료 방법을 모두 연구했고
신경증이 개인의 인식이나 통제 밖에 있는 불가침 힘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이런 힘이 화학적인 것이든 역사적인 것이든 그 정성을 해결하려면 훈련된 치료사가 필요했다. 배에게 제안한 아이디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당신의 심리치료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인간의 의식 속에는 감정적인 혼란과 흐릿한 생각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측해보자. 그리고 적절한 지시를 통해서 의식에서 이런 방해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기술을 환자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습관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성찰을 통해서 이런 반복적인 감정들이 항상 생각보다 앞서거나 생각에 동반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건을 좋게 해석하는 생각은 긍정적인 감정을 낳고 나쁘게 해석하는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낳는다. 다시 말해서 인식이 욕망과 충돌하면 불행해지고 인식과 욕망이 부합하면 행복해진다. 백은 같은 책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어떤 자극을 개인적인 영역에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느냐 해로운 것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긍정적인 많은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한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겪은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할지 선택할 힘을 지는지 사실을 잘 모를 것이다. 인지치료에서는 자신의 감정 반응에 대한 인지적인 촉매를 자동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컫는다. 이런 인식은 우리 경험에서 비롯된 패턴에 대한 습관적인 해석이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혹시 뭔가가 생각났는가? 인식은 현실 세계의 사건으로 촉발될 수 있지만 그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욕망의 산물이다. 감정 알고리즘은 인지 습관으로 촉발된다. 그리고 백은 그런 습관들이 전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매우 빈번하게 발견했다. 인풋, 외국, 인식, 감정. 백은 연구에서 우울증과 또 불안감에 시달린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인지 왜곡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벼운 신경증 환자들은 미묘하게 오해하기 쉬운 성향이었고 심각한 신경증 환자들은 엄청나게 왜곡된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오류는 심각성과 관계없이 모두 수정할 수 있다. 오늘날 CBT는 여러가지 형태의 불안감, 우울증,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대부분의 감정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몇몇 질환에서는 최고의 항우울제 약물을 능가하는 치료 방법이며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서 경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CBT의 개념을 설명한 데 이비드 번저의 책 필린 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치료에 항우울제 약물을 투입한 것만큼이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필린 것을 읽고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실천한 우울증 환자의 75%가 되는 우울증을 겪지 않게 되었다. 우리의 연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울증은 감정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갑작스러운 변화는 감기에 걸렸을 때 콧물이 흐르는 것 같은 인간관계가 없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나쁜 감정은 당신의 왜곡된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다. 논리적이지 못한 비관적인 태도는 당신의 모든 증상이 발현되고 지속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강렬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울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항상 동반한다. 물론 모든 우울증이 이렇게 단순한 사례들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왜곡된 생각이 일반적으로 장애에서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지적한 번즈 박사의 말은 일리가 있다. 내가 볼 때 CBT의 가장 큰 문제점은 즉 치료에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일부는 자존심이나 두려움 탓에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는 이들이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비교적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라고 느끼며 이는 올바른 판단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수많은 편향으로 고통받는다. 이런 편향 중에서 일부는 감정적인 상황에서 자동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널리 퍼져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치료와 향상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은 없다. 거의 언제나 의학은 건강이 표준이어로 나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같은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서 표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걸 알아리. 당신이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치료 목적은 개발된 방법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겠다. 당신이 원치 않는 감정을 마지막으로 경험한 것은 솔직하게 언제인가? 지난주, 어제, 1시간 전? 아마도 당신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스스로 경험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감정의 뿌리를 확인하고 영원히 부럭으로 뽑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인지치료는 감정을 다스릴 기본적인 도구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구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표준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감정의 연금술. 실제로 인간의 인지장치는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각인된 감정적인 성향을 크게 축소하거나 확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반응한 직후에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은 정보가 감정에 피드백되기 전에 그것을 숙고하고 재해석할 기회를 얻는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재해석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데 재해석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다. 실험 보고서와 기능 영상 연구에 따르면 재평가는 긍정적인 감정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평가의 사용은 기억력, 향상, 긴밀한 대인관계, 전반적인 정신건강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재평가는 요즘 자기개발 코너에서 매우 인기 있는 긍정적 사고와는 분명히 다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떨쳐지지는 않을 것이고 폭력적인 힘이 억제되지 않을 것이다. 폭력적인 힘을 억제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감정과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평가는 기존의 출현 경로를 새롭고 더 정확한 것으로 대체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감정적인 고통에 대한 해독제의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재평가 기술은 전문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나는 이 기술을 연습할수록 상황에 대한 적응적 해석을 점점 더 빨리 찾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상황을 매우 빠르게 재평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잠시 분노를 멈추고 교통체증을 일으킨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짜증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킨다. 직업을 연다고 해서 완전히 실패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자신에게 상기시킨다. 질투나 자책 같은 감정적인 범주 전체를 점진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그런 감정들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다. 재평가는 원하지 않는 감정을 다스릴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한 전략이다. 하지만 정말로 더욱 바람직한 마음을 구성하려면 감정 영역에서 심리 건축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아무도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해로운 감정적인 반응을 의식하거나 인식하거나 감정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거나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감정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려면 그런 감정들을 발생시키는 인지 알고리즘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인지 재구성의 기술.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삶과 일상의 사건 및 상황을 해석하는 반면에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험을 해석한다. 소냐? 어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자동적으로 적응적 해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재구성된 감정 알고리즘은 인풋, 인식하고 감정으로 인식과 소통해서 감정이 나오고 인지 재구성은 심리 건축의 토대가 되는 도구이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단계는 수첩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메모를 작성, 사소한 짜증에서 심각한 불안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느끼는 감지하지 않은 모든 감정을 기록해 두자.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패턴과 추세를 파악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한 추론 방식이 당신의 감정적인 경험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결함 있는 알고리즘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려면 인지 영역과 마찬가지로 가장 보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알고리즘을 파악해야 한다. 이원적인 사고 미묘한 중간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그래나 절대로 안 돼요와 같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성향,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나는 항상 인간관계를 망쳐, 과잉 일반화 제한된 의견을 근거로 강범위한 가정을 하는 성향, 팀장이 나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정신적인 여우가 큰 그림을 외면한 채 부정적인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 평균 성적이 A+는 중요하지 않아 이 가지에서 시작점을 봤더니 망해서 긍정격하, 비이성적인 이유로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성향, 걔는 단지 동정심 때문에 나를 칭찬했을 거야. 속단, 종종 마음을 읽으려거나 점을 치는 식으로 근거 없이 부정적인 가정을 하는 성향. 오늘 그 남자가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뜻이야.
파국화, 특정한 세부사항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상황을 실제보다 더 나쁘거나 더 심각하게 덧칠하는 성향. 만약에 아내가 떠난다면 나는 평생 불행할 거야. 정서적인 추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 진실의 증거로 내세우는 성향. 내 기분이 이렇게 나쁜 걸 보면 그 녀석이 뭔가 잘못한 게 분명해. 추론, 당위적인 진술, 반드시 절대적으로 단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행동을 규정하는 성향. 나를 비난하다니 친구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잘못된 오명, 절대로 낙일적이면서 자신을 묘사하는 성향. 개인화, 부정적인 결과의 책임을 근거 없이 자신에게 돌리는 성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현실인가? 근거인가? 생각의 근거는 뭔가? 내 근거를 잘못해서는 아닌가? 흑백 돌려 바라본 건 아닐까? 뒷받침하는 그렇게 이렇게 따져보라는 거죠. 자, 두 가지 방법의 반응은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해서 면접을 보고 며칠 지난 후에 사람들이 채용 이메일을 받고 난 후에 반응에 며칠 동안 우울증이 시달렸는데 왜 합격하지 못했는지 이렇게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결론 짓고 시간을 소비한다. 두 번째는 바로 다른 직장을 준비한다. 면접관에게 피드백을 요청하고 면접에서 답변하는 방법이나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개선 상황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좌절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당신은 두 번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겠지만 그런 선택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성숙한 판단력과 책임과 용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번과 2번을 선택하는 것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심리적인 알고리즘의 복잡한 연쇄작용에서 비롯되며 이런 연쇄작용을 이해해야만 알고리즘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나는 면접에서 떨어졌어. 나는 좋은 직장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거야. 점성설 점치는 거지. 그래서 불안한데 그리고 파국적인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난 근본적으로 부족한 인간이야. 그래서 절망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조정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당신은 상황을 선택할 수 있다. 탈락할 위험을 피하려고 면접에 지원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불합격 통지서를 내놓고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다시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전력 중에서 어느 것도 추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이 과연 무엇인지 성찰하기 위해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거나 인지 재구성을 실행하기를 원한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왜곡된 생각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알고리즘의 재구성을 시작할 수가 있다. 재구성 하면은 당신에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런 추론이 틀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나는 면접에서 떨어졌어. 조정된 감정에서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편향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사물 자체는 우리의 판단을 형성할 수 있는 자연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에서 나왔다. 이런 거죠. 자, 전략을 찾는다면 당신은 무너뜨리는 이런 사소한 시도들은 당신을 낙당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를 돋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조정뱅이 같은 듯한 성벽을 막대기로 때린 것을 보고 우스꽝스러운 구경거리를 생각하지 이를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할 때 그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선택권을 부여한다. 무기력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당신의 인지도가 얼마나 발달해 있느냐에 달려있다. 핵심 정리를 하면 심리건축의 두 번째 영역은 감정이며 감정적인 자기 지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감정적인 경험을 통제하는 것이다. 감정이 우리 삶을 노리는 안내자라는 통념이 있지만 감정은 우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며 현대인의 삶에 적합하지도 않다. 또 상황 선택, 상황 수정, 관심 전환, 반응 조절, 인식 변화라고 알려진 5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설계할 수가 있다. 수도와 절약은 감정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직접 촉발되지 않으며 대부분 감정은 사건에 대한 인지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인지 재구성은 반복적으로 고통을 안기는 믿음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재평가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끈다. 인지 재구성을 실행하려면 수첩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메모를 작성하고 자신이 느끼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감정, 그 감정을 촉발한 상황 그리고 직전에 떠올렸던 일련의 생각을 함께 기록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